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7번째 페이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우주 이야기로 우리 가슴을 웅배해지게 만들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빅뱅처럼 빵 터지기를 바라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이미 뭐 우주 대스타죠. 요즘 뭐 강연 요청 뭐 기사 검색하면은 뭐 팔도광산을 누비시는 것 같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고요. 자, 정말 뭐 저 포함 천문학의 치읓자도 모르던 수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물론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이 코너를 통해서 우주에 엄청난 흥미를 심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먼지님께서 근래에 가장 핫한 우주 이슈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뭐 어떤 이슈인가요? 사실 지금 천문학자, 특히 빅뱅과 또 우주 팽창 이런 걸 연구하는 우주론 분야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이슈인데요.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조금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라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좀 용기와 객기를 같이 갖고 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밑밥 깔고 들어가시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좀 고관여 상태로 약간 좀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이슈인가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단어 표준 촛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표준 촛불. 네, 그 우리가 먼 거리에 떨어진 그 우주까지의 거리를 잴 때 예를 들면 초신성 같은 천체를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초신성 같은 천체를 보통 천문학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밝기가 일정하니까 그걸 믿고 그 일정한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는 뜻에서 표준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밝기를 기준으로 우주에서 관측되는 그 천체의 겉보기 밝기를 보고 얘가 실제로는 얼마나 멀지 가까울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해서 천문학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로 밝기를 따로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도구를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도구는 표준 촛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표준 촛불이 아니라 표준 잣대, 표준 룰러,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표준 자. 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표준 촛불은 말 그대로 촛불처럼 그 천체의 밝기가 표준이 되어서 그 밝기를 기준으로 멀고 가까운 거리를 재는 거라면 표준 잣대는 그 길이, 스케일, 크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일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 천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멀지 가까울지 그 우주까지의 스케일, 거리를 재는 도구가 되는 건데요. 요즘 천문학자들은 단순하게 표준 촛불 말고도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천체들 말고도 크기가 일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천체들을 활용해서 우주의 스케일을 재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천체가 있으면 그거를 자로 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더 쉽게 풀어주시겠죠. 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4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초기에는 빛과 물질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빛이 분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우주가 적당히 팽창하고 입자들의 밀도가 낮아지면 드디어 빛이 싹 퍼지면서 이제 우주가 투명해지게 돼요. 그럼 그 순간의 그 밀도 분포로 우주가 딱 얼어붙는 것처럼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더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더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밀도 분포가 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만들어졌던 초기 우주 상태의 밀도 분포를 씨앗 삼아서 우주의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초기 우주 때 남아있었던 그 우주 초기의 물질의 흔적을 오늘날의 은하가 분포하는 그 모습에서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합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 줄여서 이제 바리오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그래서 BAO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렵지만 이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일단 바리온은 일반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에 암흑물질 얘기할 때 맞습니다.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암흑물질이 아닌 뭐 책상,
커피, 내 얼굴 이런 모든 일반적인 그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을 다 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무언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향, 음파,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소리처럼 무언가 매질을 타고 전달되는 무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동, 말 그대로 진동하는 파동의 무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리온 음향 진동을 약간 좀 친숙한 방식으로 풀어 쓴다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들 자체를 매질 삼아서 마치 소리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어떤 우주의 파문, 그것을 음향 진동,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우리 우주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로 들끓고 있는 약간 입자들의 스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 입자들의 스프. 네. 그런데 초기에는 너무나 온도가 높고 뜨겁다 보니까 다 모든 입자가 쪼개진 상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서 다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입자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막 높은 밀도의 입자들 사이를 비집고 빛이 퍼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갇혔군요. 네, 빛도 퍼질 수가 없고 입자들과 빛이 그냥 뒤엉킨 상태. 그래서 빛과 물질이 분리가 안 된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그 입자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작았던 스케일의 우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약간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여기에 에너지가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랜덤하게 다 무작위하게 우주가 들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에너지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약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계속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막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겠죠.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요. 밀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우주가 맑게 개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입자들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나 밀도가 높게 막 가득 차있던 입자들이었지만 그 입자들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드디어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너무나 우주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 자체가, 스프 자체가 약간 매질처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았을 때는 중력이 강하니까 물질이 잠깐 모였죠. 근데 물질이 너무 많이 모이면 또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니까 다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너무 흩어지면 또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중력으로 모여요. 그래요? 또 너무 많이 모이면 또 너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또 흩어져요. 계속 반복돼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공기를 타고 스피커가 사방으로 음파를 둥글게 내보내는 것처럼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물질 자체를 매질 삼아서 물질의 진동 자체가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초기 우주에서의 그 파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빛과 물질이 다 엉켜 있었기 때문에 빛과 물질 모두 동시에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적당히 팽창을 하고 빛과 물질이 따로 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드디어 빛은 물질과 상관없이 우주 전역으로 자유롭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빛은 탈출한 거예요. 프리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질, 입자들은 이제 혼자서 원래 그때 퍼져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얼어붙게 됩니다. 거기서 얼어붙나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처음에 딱 파문이 퍼지다가 빛과 분리가 되면 딱 그 상태의 분포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딱 그때 얼어붙은 그 분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밀도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물질이 좀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럼 밀도가 살짝 높았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은하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얼어붙은 그 프레임 흔적 따라서 은하가 모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얼핏 생각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들의 분포가 우주가 뭐 워낙에 넓으니까 은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은하가 분포하는 그 공간 지도를 그려보면 은하들은 마냥 무작위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거든요. 은하들이 유독 특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하들이 일종의 특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린 그림처럼. 네. 그러니까 저 지금 큰 원 형태로 돼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진동의 흔적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게 은하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예. 지금 저 중심에 있는 것들이 초기 우주에서 밀도가 높았던 여러 특정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나갔던 그 초기 우주의 파문을 지금 여러 곳에 둥글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 둥근 파문이 우주 전역에서 똑같이 퍼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보건 항상 같은 크기의 파문으로 관측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품의 크기, 동그란 거품의 크기를 그 길이가 정해진 우주의 줄자, 우주의 사이즈를 잴 수 있는 잣대로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우주부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까지 실제로 우주 공간 속에 은하가 3D 입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막 지도를 상세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하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짧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는 건 먼 우주는 과거의 우주니까 아직 팽창을 덜 했을 때고 그래서 거품의 사이즈가 작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비교적 가까운 우주를 관측을 해서 보니까 이 거품의 크기가 좀 크게 관측이 돼요. 그거는 최근의 우주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 우주가 많이 팽창을 해서 이 일정한 사이즈로 관측되는 거품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이는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우주가 더 빨리 팽창했다는.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런 그 거품의 사이즈가 우주의 시간 혹은 우주의 거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재면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는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나무 나이테 간격 보면서 이때는 생장 속도가 빨랐고 이때는 느렸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관측했던 그 관측 프로젝트 이름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미지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찾는 관측이다라고 해서 지금 애리조나의 키트피크 천문대에 설치된 3m짜리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터페로미터리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대시라고 부릅니다. 대시 프로젝트? 네. 여기 이제 국내 연구진도 참여를 했나요? 네. 우리나라 뭐 천문연에 계신 박사님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한 5년 정도 동안 쭉 꾸준하게 우주 전역의 은하들의 지도를 관측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그 첫 번째 1년째 관측 결과가 이제 공개가 돼서 그 첫 번째 1년치를 가지고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최근 이슈라는 게 그 1년치 대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오늘 알려주신다. 대시 프로젝트 연구진들이 최근에 저렇게 3D 제작 지도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럼 알려주셔야죠.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우주론의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문 용어로 람다 CDM 우주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람다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야기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를 뜻하는 약어입니다. 가속 팽창이라는 건 이제 그 시간이 뒤로 갈수록 빨리 팽창한다는 거죠.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지배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그 천문학에서 대문자 람다로 써요. 그 다음에 뒤에 CDM은 콜드 다크 매터인데요. 이제 우주에서 중력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차가운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75%가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20%가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현대 우주론의 기본적인 모델을 암흑 에너지 플러스 차가운 암흑 물질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람다 CDM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이 모델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꽤 잘 맞는 관측 결과를 일단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특히 지금 저희 학교 연구실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정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을까? 가속 팽창의 증거로 가장 먼저 제시가 되었던 초신성을 활용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 자체가 촛불. 이 표준 촛불 활용한 거리 측정 방법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조금 여러 그 요인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주 그 은하까지 거리를 좀 달리 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속 팽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의문들을 이제 저희 학교 연구실에서 조금씩 제시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조금씩 아군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그 의문을 네. 가진 사람들의 아군이? 네. 아직은 물론 절대적 소수이긴 합니다. 아, 예, 예. 혹시 그중 한 분인가요? 저는 아직 그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가속 팽창이 맞을지 아닐지를 굉장히 천문학자들이 진지하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대시 일단 1년치 관측 결과를 보니까 가속 팽창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 암흑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긴 합니다. 표준 잣대로 봤을 때도 네, 맞습니다. 그거는 대체로 맞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차이를 보여주냐면 네. 만약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모델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면 네.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우리가 측정했던 표준 잣대의 사이즈가 네. 그냥 쭉 늘어나는 일반적인 그 결과가 나왔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관측 결과를 보면 그 우주가 지금부터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그 팽창하는 표준 잣대의 스케일이 되게 불규칙하게 커집니다. 불규칙하게 커진다.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예. 약간 변동을 하면서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되게 재밌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냐면 네네. 우주의 가속 팽창을 리드하고 있는 네. 암흑 에너지가 네. 어쩌면 우주의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변했을지도 모른다. 가속 팽창하는 정도가 변동이 있었을지 모른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기존의 천문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를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우주 상수라고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를요? 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주 팽창을 리드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똑같았을 것이다. 아, 예. 변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암흑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상수로 가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대시 관측 결과를 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라 또 다른 변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네. 없진 않지만 우주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하는 그런 숨어있는 변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조금 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은 전체 5년 관측 계획 중에서 이제 1년치 관측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5년짜리 그렇죠. 프로젝트군요. 앞으로 한 4년 더 남은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이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하게 전혀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암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 현재의 우주론 자체를 지지는 하고 있지만 네.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일지 네. 아니면 변수일지 이건 현재 좀 모호해 보인다이라는 게 현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설명해 주신 바리온 음향 진동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저게 천문학자인 제가 봤을 땐 정말 명확한 그래프인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모든 청취자분들께 그래프 읽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X축과 Y축이 뭔지 먼저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일단 X축은 지금 우주에 살고 있는 각 은하들 중에서 랜덤하게 은하 2개를 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두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두 은하 사이의 거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네. 은하 2개를 랜덤하게 뽑으면 네. 어떨 때는 가까운 은하 2개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떨 때는 먼 은하를 뽑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 은하 2개를 뽑았을 때의 확률이 멀리 떨어진 은하 2개를 뽑을 때보다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모인 애들을 뽑을 때가 더 오밀조밀 빈도가 높을 테니까 네. 그러할 개수가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에서 Y축은 네. 이제 그 각각의 거리에 해당하는 은하 쌍의 개수예요. 빈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네. 히스토그램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원래 천문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냐면 거리가 짧은
가까이 붙어있는 은하쌍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점점 간격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은하쌍의 개수로 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네. 부드럽게 줄어드는 그런 방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그래프를 잘 보시면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우하향하다가 그렇죠. 예. X축이 한 490 정도. 그렇죠. 500 약간 되기 전에. 네. 저기가 이제 4억 9천만 광년에 해당하는 거리거든요. 아, 예. 딱 4억 9천만 광년 정도 해당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네. 약간 언덕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네, 다시 그쵸? 올라가네. 잠깐. 그렇죠. 약간의 네. 범프가 하나 있죠. 예. 호기. 저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네. 유독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을 랜덤하게 뽑아봤더니 네. 유독 4억 9천만 광년의 특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은하쌍이 되게 많더라. 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자, 이게 어떤 뜻일지 생각해 네, 보면 무슨 뜻이지? 자, 만약에 제가 넓은 체육관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무렇게나 모이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와가지고 막 멀찍이 혼자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제가 랜덤하게 둘씩 뽑아가지고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볼게요. 네네. 막 둘씩 뽑아가지고. 네. 그러면 같이 붙어 있는 케이스부터 멀찍이 떨어진 케이스까지 쫙 빈도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조건을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1m씩 거리 두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 물론 그중에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규칙을 걸어놓고 다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네. 이왕이면 1m씩 특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1m 간격을 두고 떨어진 사람을 뽑을 개수가 네. 잠깐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이 네. 저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4억 9천만 광년 거리에 해당하는 특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은하의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그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네. 그 바리온 음향 진동이 딱 지금까지 퍼졌을 때 해당하는 그 지름의 사이즈와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가 천천히 팽창하면서 네.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은하가 모였고 그 거대한 초기 우주의 거품이 현재 팽창해서 은하들의 분포에 각인되어 있는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추가로 이제 지도화된 그림을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위쪽에 하얀 그래프부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녹색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일단 다 보시면 네. 쭉 가다가 범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 모두 어떤 은하로 관측을 하든 상관없이 네. 다 개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특정한 거리에서 그 거리를 두고 떨어진 은하의 케이스가 유독 높아지는 네. 그 범프가 있더라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은하들의 바리온 음향 진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 은하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까지 우주를 잴 때는 네.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그냥 어두운 은하를 가지고도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겠다라고 하면 이제 흐릿한 은하만으로는 거리를 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퀘이사나 아니면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 같이 훨씬 밝게 빛나는 은하만 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은하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는지에 따라서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녹색부터 노란색, 흰색까지 점점 먼 거리까지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지도의 네. 범위가. 그러네요. 즉 어떤 은하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우주 지도의 영역이 더 먼 거리까지 넓어지는 것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색깔의 차이가 그거군요. 예. 어떤 거리까지 재든 네. 어떤 은하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은하를 가지고 이 우주의 지도를 그렸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바리온 음향 진동의 존재를 확인했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년치 대시 프로젝트의 관측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망원경인가요? 아, 이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도 똑같이 우주 전역에 있는 우주 그 은하들의 세밀한 공간 분포 지도를 완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 광년 이내 은하들이 우주 전역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쫙 지도를 그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소개드렸던 대시 망원경은 어쨌든 지상 망원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 관측은 우주 망원경에 비해서는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지구 대기권에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권에 방해 없이 깨끗하게
더 먼 우주까지의 은하들의 분포를 재고 그걸 가지고 대시나 또 여러 지상망원경들의 관측과 또 유클리드를 비롯한 우주 지도,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지도를 합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우주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그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정말 표준 잣대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이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가서 더 정밀하게 확인해 준다. 네. 이거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치면서 천문학자가 바라본 대시 프로젝트의 1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뭐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을 할 때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흥미롭게도 느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현대 우주론의 여러 이론을 조금 과격하게 믿지 않고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신기하다, 어떤 왜 그럴까, 정말일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과학자들이 다 사기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폭력적인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시공간에서 갑자기 급격한 팽창과 함께 거대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되게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다. 그렇죠. 뭔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과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초신성을 관측을 했든 아니면 예전에 제가 그 헨리에타 리빗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병광성 관측을 했든 아니면 오늘 소개드렸던 바리온 음향진동 같은 표준 잣대로 관측을 했든 다 독립된 관측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관측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는 오래전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로 뭉쳐 있었고 그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빅뱅이라는 큰 그림은 다 비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테일한 각각의 부분들은 조금씩 이론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 자체는 모두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다 서로 엉켜있지 않은 독립된 관측들이 가리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뭐 거부하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적인 결과라는 측면도 어쩌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한 35세기쯤 됐을 때 야, 뭐 21세기 사람들은 빅뱅을 믿었대?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좀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뼈대도 틀릴 가능성은 있긴 있다. 큰 뼈대가 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만 보면 지금까지 수중에 놓여있는 관측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어쨌든 지금의 빅뱅 이론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또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대시 프로젝트의 관측 첫 회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그 태양 활동이 되게 활발해져가지고 그다지 위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로라를 요새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래요? 뉴스 보셨나요? 아니요. 어제 강원도 화천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오로라가 보인다고 한반도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천문연구원에서 몽골에도 지금 그 우주물체 감시용으로 그 망원경들을 설치해놨는데 그 거기에서도 오로라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난리예요. 뭐 보통은 아이슬란드 같이 되게 고위도 지역에서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미국 되게 중위도 지역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한이나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서까지도 지금 오로라가 간간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전례 없던 현상인가요? 엄청나게 지금 태양이 엄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 천문학자들이 기대하고 있기로 2025년까지 태양 활동이 점점 더 난폭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현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로라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다지 흔치 않은 기회다. 다만 안 좋은 점은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오로라 삼행시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이렇게 개연성 없이 이렇게 빅뱅처럼 이렇게 다가오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로맨틱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잡다한 지식사전을 들어주세요.
지금 일동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참고로 녹화일 기준 어제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5월 중순에 지금 녹화를 한 상태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감동적인 삼행시까지.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 오늘도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